자, 우리가 정규분포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데이터 그룹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죠, 그죠? 이제 어떤 그 확산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이 시작인데, 이런 그 정규분포를 하나의 도식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계산, 수치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별한 정규분포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평균값이 제로가 되고 분산값이 1이 되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가정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Z분포라고 표현하고, Z분포는 정규분포 중에 한 부분이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케이스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어떤 X라는 임의 값을 다뤘으면은 이 스페셜한 케이스는 Z라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케이스를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에다가 스탠더드를 붙여서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제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 중에서 가장 표본이 되는 어떤 표준 리얼한 스탠더드 형태의 정규 분포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일반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과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ND하고 SND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를 이어주는 끈이 바로 수식적으로 표시하면은 Z는 X-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X로 표시하는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존재한다. 이 정규분포는 평균값이 60이고 1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5, 65 또는 55, 2분산은 70, 3분산은 75. 표준 편차가 5가 되니까 이제 이런 분포 60을 중심으로 해서 3분산까지는 75, 그 다음에 음의 3분산은 50, 45까지 3시그마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보면은 Z는 표준 분포로 바꿔주기 위해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U. 우리가 어떤 60이라는 평균. 자, 저
일반적인 이제 정규 분포가 60이라는 평균과 25라는 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규 분포 집단이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25다. 근데 이 데이터에서 50에서 70까지 데이터를 만약에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란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50에서 70이라는 데이터를 50은 50 빼기 60분의 5, 그 다음에 70은 정상적인 정규 분포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25. 그래서 어떤 이 자료 평균이 60이고 50에서 70까지 어떤 움직이는 데이터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정규 분포였죠, 그죠? 자, 이게 정규 분포인데 이것을 표준화하면은 이 공식에 따라서 x-μ분의 시그마로 나눠주게 되면은 50은 마이너스 2가 되고 70은 플러스 2가 돼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데이터인데, 똑같은 데이터인데 평균을 인위적으로 0으로 옮겨준 형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표준 세팅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어떤 데이터든 정규 분포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면은 이런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으로 바꿔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록에서 여러분들한테 출력하라고 한 페이지 중에 제일 뒤에서 하나 표 2라고 해서 이렇게 정규 분포 표가 보입니까? 52쪽에 해당하는 자, 이 표를 보면은 자,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Z 값이 지금처럼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만약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를 계산하라라고 하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
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의 영역이라고 치면은 일단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항상 좌측 변의 확률 면적을 계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z 값이 2.0인 경우는 이 표를 보시면은 z가 마이너스 3.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4 소수 첫째 점짜리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길이로 소수 두째 점까지 자료가 나오는데 우변이 그러니까 우측 데이터가 2.0인 확률은 이 표 읽어보면은 2.0과 소수 첫째 자리가 만나는 게 0.9772가 되죠. 이 면적 전체가 그러니까 2 플러스 2의 좌측 변은 확률적인 퍼센트가 97.72%. 그죠? 표준 편차가 2일 때, 어제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것까지 되고, 또 이제,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중간 부분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는 0.0228. 결국은 이 값의 어떤, 1에서 이걸 뺀 면적이겠죠. 그죠? 서로 똑같이 대칭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0.9772 빼기 0.0281 만큼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겠죠.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는 그 평균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뭐 1000이든 만이든 10만이든 어떤 임의의 수가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표준 편차나 뭐 이런 값도 뭐 멋대로 왔다 갔다 다 변할 때고 어떤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 근데 그런 데이터를 다룰 때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다라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뭐 만이든 2만이든 수만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형태에서 이 어떤 범위에 뜰 확률을 계산하라라고 하면은 상당히 막연해지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표준화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이 Z 포뮬라,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Z 값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평균 값을 0에 세팅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일반적인 도식화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7쪽 중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Z는 X와 다음에 관계를 갖는다. Z는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 형태, 그리고 Z는 G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인 분포를 취한다. 자, 따라서 어떤 이 대문자 Z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하고, 소문자 Z 마이너스 Z는 어떤 그 실값을 의미하는데, 어떤 Z가 마이너스 Z보다 작은 것은 플러스 스몰 Z보다 큰 범위와 같고, Z는 연속 분포로서 어떤 큰 영역은 항상 우리가 어떤 좌변을 따지기 때문에 어떤 수보다 대문자 Z보다 스몰 Z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영역은 이 부분의 확률은 1에서 1 빼기 PG가 Z인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확률 면적은 항상 1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자, 예제 2번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PG가
1.5보다 작은 영역을 계산하라. 그리고 PG가 2를 초과하는 영역을 계산하라. 자, 조금 전에 그 표를 보면은 PG가 1.5보다 작은 부분, 항상 표는 어떤 수보다 작은 쪽을 보라고 했으니까 첫째 자리 수가 1이고 그러니까 정수가 1이고 이 소수 첫째 자리가 5인, 그러니까 1.5인 값은 확률이 0.9332, 93.32%가 이제 그게 포함되고, G가 2보다 큰 범위는 1 빼기 PG가 2보다 작은 영역으로 변형하면은 1 빼기 0.9772가 되므로 0.228. 조금 전에 우리가 해봤던 바로 이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퀴즈에서 이런 문제를 좀 자주 접하게 될 텐데, 예제 3번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P의 스몰 마이너스 Z와 스몰 플러스 Z의 사이에 어떤 데이터가 분포할 확률이 0.8이다, 80%라고 한다. 이때 양의 실수 C 값을 계산하라. 자, 이렇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역으로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G와 플러스 G 사이가 마이너스 G와 플러스 G 사이의 면적이 0.8이다.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값을 바로 구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반쪽이니까 이게 0.4니까 이 면적이 0.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상에서 면적이 0.1이 나오는 Z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를 읽어보면은 0.1의 가장 근사한 값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0.1의 가장 근사한 것이 마이너스 1.3일 때 0.0968 1.28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어떤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뭐 두 개의 평균을 낼 수도 있고 1.28보다는 아닌데 1.38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가? 그러네. 하여튼 이걸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 뭐 하여튼 지금 답에 나온 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수가 바로 나오면 좋고, 아니면은 큰 수와 작은 수를 찾아서 어떤 뭐 평균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예제 4번. 바늘공단과 인접한 주거지역에 대한 오염물질들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고잔동 지점으로부터 0.1km 간격으로 최대 반지름 20km인 동심원을 그리고 동서남북 좌표축과 동심원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의 어떤
점마다 0.1km씩 20km, 한 200개 좌표가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간격으로 20km의 원을 만들고, 그리고 동서남북 좌표축과 동심원이 만나는 모든 지점에서 동서남북과 이렇게 만난다니까 이런 지점들이죠. 0.5km 간격마다 동서남북으로 이런 점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오염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조사하는 하나 보편적인 방법은 동심원법이라고 해서 지점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큰 지점을 이렇게 비교적 작은 측정망을 택해서 오염을 조사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뭐 더 작게 하려면 이 간격을 키워주면은 포인트는 작아질 테고. 자,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수원이 우리 골드 있죠. 금과 잘 달라붙는 특성을 이용해서 수원 농도를 분석했다. 5년 동안 반복 조사한 결과 전체 자료로 보면 평균과 분산이 6과 1.6. 자, 6과 1.6 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때 머큐리 농도가 5.5에서 6.3 사이인 사인 시료는 전체 시료 중 얼마만큼 차지하는가를 추정하라. 자, 지금 여기 뭐 다 계산을 해놨지만 이제 x 값이 5.5에서 6.3 사이인 값 추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x 값을 z로 변환해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변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우리가 이 5.5 빼기 6.0 나누기 1.26, 그러니까 좌변, 또 우변은 6.3 빼기 6 나누기 1.26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분포를 평균으로 빼주고 분산으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 Z값으로 전환해 주니까 이 값이 Z분포에서는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24 사이에 떨어지죠. 지금 뭐 책으로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 0.24보다 작은 전체 면적에서 마이너스 0.4보다 작은 면적을 빼면 되니까 0.5948 빼기 0.3446 그래서 약 25%의 데이터가 이 영역에 빠지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해서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번 측정한다. 그죠? 예를 들어 측정점이 뭐 200개다. 그럼 5년 동안 데이터 수가 이제 몇 개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측정점 곱하기 어떤 시간 간격 다 감안해주면은 그래서 실제 질문을 이 범위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전체 측정 자료 중에서 몇 개인가 라고 물으면 그 총 데이터 수를 구해서 퍼센티지 25% 곱해주면 되겠고, 그 질문하는 방법이 이런 영역의 데이터가 전체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는 몇 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제 5번도 유사한 문제인데, 어떤 농가 지역에 인접한 주유소에서 보관 중인 휘발유의 대량 유출이 보고되었다. 그래서 주변 지역 수백 개 지점으로부터 톨루엔의 농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정규 분포에 가까우며 평균은 0.45, 분산이 0.16 ppm이다. 농도 기준으로 상위 10% 이상의 농도를 보이는 지점에서 톨루엔의 오염이 심각하다면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 농도는 얼마인가?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 퀴즈라든가 중간고사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large x가 small x보다 큰 영역이 0.1이다. 그러니까 z 분포로 변환할 경우에 large z가 small z보다 큰 것이 0.1인 조건. 그래서 표로부터 pg가 1.28보다 클 때 뭐 0.1003, 10%에 가까우니까 z값은 1.28이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한 다음에 이것을 x 분포로 다시 돌려주면은 결과적으로 톨루엔 값이 0.96 ppm이 되면은 상위 10% 해당하므로 기준 농도는 0.96 ppm이면 오염이 심각하다. 자, 좀 비교적 쉽게 와닿게 설명은 했는데 이제 막상 이런 게 또 어느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도 막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한 문제를 많이 질문했습니다. 페이지 9쪽에 가면 가구 수가 1000개를 초과하는 어떤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개별 아파트를 방문한 방식으로 폼알데하이드 성분의 농도를 측정했다. 폼알데하이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195 ppb와 35 ppb에 가까운 정규 분포다. 자, 만약 개별 아파트에서 관측한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X라고 하면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무의 폼알데하이드 농도 K 값을 구하라. 자, 어떤 K 값보다 전체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어떤 농도 K 값 그죠? 보다 큰 것이 10.93%다. 두 번째 케이스는 180 ppb보다 크고 또 어떤 K 값 농도보다 작은 영역이, 그러니까 두 개의 면적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47.78%다. 그러면 K값 농도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문제가 뭐 문제 5번, 6번 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잠깐.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뤄본 문제를 하나의 엑셀 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한번 보면은, 자, 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The mean for PM10 measured in apartment A. 자, 어떤 아파트 A라는 아파트에서 PM10 농도를 1년 동안 측정했더니 평균값이 93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how many percentage of data fell below 8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자, 평균이 93이고 표준 편차가 10인데 80보다 작은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풀기 위해서 엑셀 함수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영역이 80이고 지금 안에 공식 보시면은 일단 평균이 93. 자, 이게 어떤 하나의 함수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엑셀 함수에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상태. 그 다음 추론은 이제 형식으로 넣어주는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것이 0.0968 또는 이제 뭐 퍼센티지 따지면 100 곱하면 9.68%. 자,
지금 엑셀 함수에서는 우리가 평균이 93이고 표준 편차가 10인데 이런 것을 어떤 정규 분포니까 우리가 계산이 바로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취했던 것이 표준 정규 분포를 간 거였죠, 그죠? 근데 엑셀 함수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규 분포 상의 데이터를 다 넣어주면은 바로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Z 값을 전환하지 않고. 참고로 지금 이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Z 함수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치면은 Z는 x-mu 나누기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니까 80 빼기 평균값 93 한 다음에 표준편차 1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런 경우도 감안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만약에 이 평균값이 1.3 이하인 여기 보시면은 공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뭐죠? S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노멀 스탠더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미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은 표준화가 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가 된 상태의 값은 equal norms dist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거추장스럽지만 이렇게 어떤 타겟 데이터, 평균 표준 편차, 추론 하나의 형식값이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0.0968이 나오고 우리가 표준화해서 마이너스 1.3을 만들어서 표에 마이너스 1.3 값 한번 읽어보세요. 부록이 어떻게 나오나. (0.096) 맞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으로 자, 놈스 디스트라고 이렇게 치면은 어떤 이렇게 이제 셀을 지정해서 마이너스 1.3이 들어있는 셀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실수로 실 값을 이렇게 치면은 왜 안 되나?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준 테이블도 따지고 보면은 자, 표준 분포가 마이너스 2면은 이렇게 0.227 아까 계산했던 거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면은 97.72% 이렇게 이제 엑셀 상에서 우리가 어떤 엑셀이 이런 통계적인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사실 이건 하나의 맛보기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통계적인 펑션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 사용하면서 뭐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이 엑셀이고 그냥 엑셀을 펴놓고 그냥 워드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 정도 넣어보고 그림 그려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아주 고차원적일 때는 이런 통계적인 이론이 뭐 엄청난 그 펑션 같은 게 숨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해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하나의 출발에 불과한데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지금 문제 나온 것 중에 어떤 스몰 z 값이 몇이니까 그게 따른 확률을 계산하라. 이게 일반적이고 어떤 또 다른 형태 내가 시험에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 확률 면적값을 제시하고 그 확률에 해당하는 z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엑셀에서도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 공식 보세요.
norms inv. inver란 말이 뭡니까? inv. 자, inv는 inverse, 뒤집어준다란 말인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norm에 s 붙여서 표준이 되고 inv가 되면 뒤집어주니까 결과적으로 z값을 넣어서 확률이 나왔던 것을 이제는 확률값을 넣어줘서 z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확률이 여기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와 있는 그 공식을 보면은 확률이 0.096801이 되는 z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저기에 norms inv 안에다 확률을 넣어주니까 z값 실수가 바로 마이너스 1.3으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s가 있고 없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norm inv에서는 바로 P값, 확률값, 그리고 평균값 93, 표준편차 10을 넣어주니까 바로 normal distribution 상의 그 확률에 해당하는 정수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정규 분포와 관련된 가장 큰 4개의 공식은 일단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느냐, 정규 분포 확률에서 어떤 리얼 데이터를 구하느냐, 또는 여기다가 S를 하나 끼워 넣어서 표준화한 다음에 어떤 확률을 구하느냐, 아니면은 확률 값으로부터 실수를 구하느냐, 모든 공식이 포괄적으로 다 망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볼 때, 지금 여기 부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z값을 다 변환해서 마이너스 몇보다 작은 것은 확률 면적이 왼쪽이니까 퍼센티지 확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엑셀 공식을 이용하면은 쉽게 바로 환산 가능할 수 있죠. 데이터를 바로 넣어서 하는 방법, 또는 Z로 변환한 다음에 하는 방법, 어떤 식이든 확률을 구하든 데이터를 구하든 다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하여튼 수업 시작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어떤 통계를 계속할 부분은 아닌데요. 오늘까지 통계는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통계에 기반한 대교의 물질 확산을 공부할 건데,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 오늘 이렇게 거쳐서 2번씩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통계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또는 통계를 들어봤지만 항상 그 수업 학점 따고 나면 뭐 들었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하나의 상식이 돼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통계적인 툴 같은 게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하면서 라플라스의 정리공 이런 건 실생활에서 별 사용할 일이 별로 있을까? 하여튼 어떤 그 분야로 이렇게 가서 수학을 계속하면 사용하겠지만, 이런 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단계를 이제 조금 더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진화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평균값이 80이고 어떤 내가 취한 값이 90이다. 그러면 그 90이라는 값이 정말 8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90이 그냥 랜덤하게 나온 데이터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80보다 큰 데이터인지, 어떤 순간적인 그 확률에 따른 그런 변수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통계적으로 정말 유의해서 이 값이 90이 80보다 눈으로 보기도 크지만 통계적으로도 항상 90이란 값이 어떤 95% 신뢰 구간에서 이 값이 크다, 두 데이터가 차이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어떤 통계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거고, 어떤 그런 출발은 바로 정규분포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오염물질이 하나의 아이스크림 콘처럼 퍼져나가는 그 원리도 이런 정규분포에서 어떤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연속적인 선으로 만들고 거기서 어떤 이무의 데이터 값을 우리가 다 뽑아내는 것처럼 오염물질의 확산도 이런 원리에 시작하지만 이 이론이 정말 어떤 프랙티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 뭐 추후에 어떤 대학원을 온다든가 좀 통계적인 거, 어떤 불필요한 이론적인 이런 거 다 그냥 떼두고 정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지금 본 이런 그 엑셀 함수에 대한 공식은 여기 PC의 문서에다가 이렇게 넣어뒀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 이것도 뭐 강의 자료에 내가 올려놓던 것 같으니까 다운받아가기 바랍니다. 자, 통계적인 이론에 이제 거의 끝이 다가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 확률 그 자체를 받고, 이제는 그걸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통계를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예를 들어 수많은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집단이 있다. 거기서 그를 대표하는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 요즘 뭐 무슨 정보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표를 일부 추출해서 대표에 대한 값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론을 뭐 서울시 아니 뭐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다. 그 대한민국 사람 다 조사하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신문사에서 한 1000명의 사람에게 조사를 한다. 결국 그것은 시간과 돈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뭐 조사했더니 어떤 사람이 지지도가 높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모집단의 어떤 모수에 대해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대응하는 통계량을 이용한다. 이게 어떤 그 통계의 가장 실용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표본에 대한 데이터 수가 n인 표본에 대한 x 값은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그 값이 결정되는 통계량으로 모평균을 추론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자, 어떤 그 서울시라는 큰 틀에 뭐 어떤 사람의 지지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기왕이면 뭐 성동구에서 1000명을 뽑아서 조사하고, 또 뭐 강남구에서 1000명을 뽑아서 조사하고, 이렇게 어떤 표본 집단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만 하는 것보다 표본을 많이 만들어서 그 표본들의 평균값을 구하면 어떤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째 줄에 나와 있는 공식은 그런 식으로 표본들을 추출해서 표본들 평균을 구하고 그로부터 어떤 모집단을 추론하는데, 예를 들어 모집단의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경우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 x1에서 xn을 추출하면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μ와 시그마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우리가 뭐 로또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기대값이란 뭐 결국은 평균과 같은 말인데, 이것을 어떤 확률 함수로 연결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어떤 기대값 E는 결국 x1에서 xn까지 기대값을 더해서 n으로 나눠주는 평균.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지금 공식 8번은 모집단의 평균인 μ를 추정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공식 9는 표본의 분산으로부터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추정하는 공식이 되겠고, 이때 중요한 것은 개별 분산을 더한 다음에 분모의 n제곱분의 1을 나눠 준다는 거. 결과적으로 분산 x1에서 xn까지 만약에 분산이 다 같다면 데이터 수는 n이니까 분모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공식 10번에 나온 것처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어떤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아까 Z 공식을 설명할 때 x-μ분의 시그마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실제 어떤 데이터 수가 있는 실제 주어진 표본을 이용해서 정말 모집단의 어떤 심장을 꿰뚫는 그런 정확한 추정을 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랜덤한 공식이 아니라 바로 분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떤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더 이상 단순히 분모가 시그마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이 말은 지금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앞서서 이제 수원 아까 OM 이야기할 때 뭐 동심원을 만들고 5년 동안 조사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번 조사했다는 말이 없었죠. 그죠? 5년 동안 수원을, 동심원을 뭐 0.1km 간격으로 조사했더니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 근데 데이터가 몇 번이란 말이 없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 값을 주어서, 데이터 값을 준다는 것은 구체적인 표본이 주어지는 거죠. 표본 데이터 수가 주어지니까 바로 이 분모에 표본 데이터 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던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 값을 준다는 것을 통해서 표본에서부터 모집단의 평균 값을 추정하고 표준 편차 값을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1000명의 서울 시민을 조사해서 분모에 그러면은 그 1000명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는데, 서울시를 대표하는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분모에 루트 n에 1000을 넣어주면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재 10쪽 보면은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 경우를 상정하자. 1000명의 서울시민 n. 이때 표본의 크기 n이 증가할수록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지기 위해서 어떤 가장 미니멈 데이터 수는 30개를 제시합니다. 최소한 30개는 넘어야 정규 분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료의 분석에 있어 자료의 수가 30개만 넘어가면은 어떤 모집단을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모집단을 대표하는 값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30개 이하일 때는 T분포를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한다. 자, 그러므로 표본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 지금 X가 아니라 X바입니다. 표본들의 평균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모집단을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X가 아니죠. X바. 그리고 정규 분포의 평균 무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이를 다시 표준 정규 분포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또 엄밀하게는 G 바라고 해야 되는데 분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고 x바를 평균값 x바를 뮤로 빼면은 결국 n은 0과 1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표준 정규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분모의 루트 n이 들어간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줘서 어떤 실측값을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이제 표준 오차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분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 이런 데이터가 정해진 상황에서 표준 편차가 되는 값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을 표본들의 평균의 오차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상대 표준 오차는 우리가 어떤 재현성 같은 걸 따질 때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상대 표준 오차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정밀한 거고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가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건데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값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자, 하여튼 퀴즈나 중간고사에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예제 6번이나 이런 문제도 좀 잘 봐두기 바랍니다.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원 지역에 위치한 폐광 주변 농경지에 납 농도가 평균이 25고 분산이 81 ppm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36개 지점, 즉 정규 분포 적용하라는 거고 N은 36이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분석할 때 표본 평균이 22.5에서 27.5 ppm 사이에 들어갈 때 확률은 몇인가? 1번 문제에서 확률을 물었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 표본의 크기를 100개 지점을 확대하면 그때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평균이 25고 분산 81이니까 공식을 25와 81로 적용하는데 데이터 수가 36이었으니까 분모에 이제 36이 들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가 어떤 9분의 6을 제곱한 것 같다. 즉 표준 편차가 2분의 3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다음 페이지 22.5에서 27.5까지의 움직이는 데이터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공식 전환을 이용해서 0.9525 빼기 0.0475는 0.9050. 두 번째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고, 관련 문제가 예제 7, 8,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예제 6번.
숙제인데, 자, 앞으로 어떤 숙제가 나가면 반드시 한글이나 워드로 제출하는 건 좋은데, 그냥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안 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내는 건 자기 자유인데, 점수는 없습니다. 제출은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뭐 꿋꿋하게 한글 파일 뭐 내미는 사람인데, 그건 그냥 하여튼 출석 한번 안 한 걸로. 숙제 제출하는 시간은 언제든지 숙제 나가면은 일주일 줍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자정 11시 59분까지 이메일 엔트 하도록. 근데 이 말은 이때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언제든지, 오늘 뭐 오후에 보낼 수 없고 뭐 빨리 보낼 수 없죠. 자, 그럼 숙제가 뭔가. 자, 지금 문제 예제 6번 페이지 10. 페이지 10에 주어진 문제를 매뉴얼하게, 그러니까 여기 뭐 답이 사실 다 나와 있지만 수동으로 계산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엑셀 함수 사용하는 법 알려줬죠, 그죠? 엑셀 펑션을 이용해서 매뉴얼하게 가지 말고 펑션으로 바로 답을 구하는 방법. 자, 이 예제 6번만 해도 케이스 1, 케이스 2가 따로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 다 같이 봐야 되겠고, problem 7, 예제 8번. 자, 모든 것을 실제 수동으로 플러스 엑셀 함수로. 자, 세 가지 문제입니다. 수동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엑셀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 만들어내면 좋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꼭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엑셀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교재 충실하게 수업을 할 거고, 지금 이 숙제는 뭐 몇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꼭 물어볼 겁니다. 시험 형태로. 그러니까 시험은 퀴즈는
3월 가기 전에 봐야죠. 자, 숙제 나오고 나서부터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빠졌는데. 엑셀 파일 명칭할 때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는 날짜, 그죠? 만약에 13일날 숙제했다면은 13일 날짜를 적고 홈워크 넘버 1 첫 번째 숙제 본인 이름, 그다음 뒤에 버전 1. 자, 저렇게 버전 1으로 보낸 사람은 하나의 특혜가 있습니다. 마감 전까지 자기가 실수했으면 버전 2 다시 보내면 받아줄 테고, 버전 없이 보낸 사람은 안 받아줄 테니까 파일을 보낼 때 파일 명칭에다 버전 1, 이렇게 숙제 보냈다가 뭐 틀려서 다시 보낼 때 있죠. 그때는 버전 2로 해서 보내고, 또 틀리면 버전 3으로. 자, 뭐 숙제에 대해서 의문. 숙제도 한번 제출하기 전에 뭐 드랍하고 이렇게 비겁한 모습은 보이지 말고, 최소한 뭐 드랍은 안 하는 게 베스트고, 뭐 좀 챌린징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열심히들 해봅시다. 엑셀도 좀, 안 해봤던 사람은 이 기회에 좀 엑셀을 생활하고, 손으로 하는 것도, 수치 다 풀어서 엑셀로 이렇게 그 계산이 나오도록, 그냥 뭐 엑셀이 좀 워드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샘플로 보여준 것처럼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어떤 뭐 90 빼기 83 뭐 이거 다 가급적 엑셀 함수 최대한 이용해서 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그 엑셀 펑션은 아주 심플하게 된 거고, 손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 x는 뭐 83, 뮤는 90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걸 문서처럼 하지 말고 x는 뭐 이렇게 서로 빼면 얼마가 되는, 이렇게 좀 엑셀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항상 x 값이 어떻게 뮤 값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산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거 좀 감안해서 프로그래머화돼서